이 보시면은 놀랍게도 한국은 중위 연령 혹은 중간 연령이 상당히 급속도로 변경되어 왔습니다. 1970년대에 전 세계 중위 연령, 중간 연령이 20.3세였거든요. 그래서 1970년대하고 지금 아프리카 상황하고 거의 중간 연령은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18.5세였습니다. 우리가 20세가 넘어간 게 1975년, 30세 넘어간 게 1996년, 그 다음에 40세 넘어간 게 2014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급속도로 가는데 세계는 그래도 2070년에 40세가 미치지 못할 것인데 우리는 이미 벌써 40세를 훨씬 지나버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지혜로 보면은 이제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 또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에 어떤 지혜로운 멘토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제 한국 인구 절벽 현상 이거는 이미 2015년에 한국에서 모였던 그 포럼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2018년 이후로 한국은 인구 절벽에 들어갈 것이다. 생산 가능 인구가 2017년을 정점으로 내려간다. 그 다음에 이제 10년 사이에 2005년과 2015년 사이 이때 그러니까 2015년에 했던 포럼의 내용입니다. 19세 이하의 인구는 총 1,208만 명에서 1,007만 명으로 그래서 16.6%가 줄어들었다.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발표한 통계입니다. 한국 통계청에서. 그 왜 그러냐? 독신 인구 증가 만원 저출산. 사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그 중간 연령이 아주 낮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그 베이비 부모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들 때문에 사실은 그때 당시에 중간 연령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 우리들 때문에 지금 이제 어쩌면은 세계 선교가 그래도 한국이 좀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베이비 세대들 50대 60대들이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한국 사회는 노동 생산성 떨어지고 지금 현재는 젊은 피수율 벌써 정치계에서 벌써 90년대부터 나왔던 말인데 젊은 인력을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지탱되기 어렵다. 이런 상황입니다. 교회 고령화는 뭐 더 심하죠. 우리 한국 중간 연령보다 교회 중간 연령은 기본 한 10년 정도는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자, 2006년부터 2015년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대부분 교단 교회 학교가 30% 이 19세 이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의 상황을 보니까 우리 교단은 조금 더 심각해요. 아마 고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33%가 줄었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은 교회 가면 갈수록 교회는 100명도 안 되는데 장로님이 10명, 15명 이런데 천지예요, 지금. 이거는 3년 사이에 2012년, 2015년 사이에만 우리 교단의 장로, 우리 교단은 그래도 작지 않습니까? 200명이 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뭐 교회 젊은이들 오면은 힘들죠. 자, 더 심각한 건 2015년 이후 선교사 자원자, 이게 선교사 절벽이 벌써 왔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러면 세계 선교 뭐 지금 현황은 어떠냐? 놀랍게도 우리도 북반구에 속했는데 유럽이나 북미, 캐나다처럼 북반구에 속했던 이 신자들의 숫자가 1900년대만 해도 82%, 남반구 신자들은 18%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말로 뭐 그때는 당시에는 뭐 그 유럽이 그 남반구 쪽에 식민지를 쭉 해가면서 그나마 기독교를 조금 퍼뜨려 가지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이게 2020년 되니까 67%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50년 되면은 77%가 남반구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북반구는 탈기독교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가고 우리 한국은 더 어쩌면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탈기독교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그게 지금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그럼 선교사들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얼마나 많으며 어디에서 왔는가?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북반구에서 파송되는 장기 선교사의 비율이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는데 2021년하고 1970년 비교를 해보니까 자, 이렇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이제 그래프로 쭉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1970년에 전 세계 이제 선교사들이 약 24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북반구 출신 선교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88%. 남반구 출신 한 12% 정도. 근데 지금은 이게 거의 절반 정도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조금 있으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53%인데 조금 있으면은 한 10년 이내에 이건 완전히 역전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서 이제 선교사 파송 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얼마냐 이렇게 할 때에 지금 70년대에 비해서 2배가 늘었거든요. 이 2배가 어디서 늘었느냐? 다 전부 다 남반구 쪽에서. 우리 한국만 해도 선교단체가 160개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걸 볼 때에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선교에 대한 그럼 앞으로 미래를 이제 볼 때에 국가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규제를 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놀랍게도 2007년부터 계속해서 기독교 규제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고 수준에 달하는데 또 더 최고 수준에 달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팬데믹 때문에 기독교 자유국가에서도 팬데믹이 있을 때에 기독교의 집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막고 또 그래서 어떤 보수적인 그런 교회들 또 보수적인 그런 신앙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 막 그냥 정부하고 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계가 가면 갈수록 이 어떤 우리가 말하는 세속 권력이 우리 영적인 어떤 이런 모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규제를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지금 이제 여기 나온 요 통계는 거의 사실은 퓨 리서치 센터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리서치 이렇게 객관적으로 잘한다 하는 거기가 퓨 리서치 센터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전 세계 약 180개 국가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랄까요 규제를 해 온다. 이게 2018년만 해도 175개국인데 이렇게 2019년이 되니까 180개국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거는 코로나 되기 직전입니다. 자, 이렇다면은 거기다가 장기 비자 문제 이런 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어떻게든 우리는 선교는 계속 해야 되겠죠. 옛날에 박해가 가장 심하던 때에 가장 선교 활동은 부흥이고 그 초대기의 경험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하실 것인데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기에 보시는 이 국가들이 기독교 규제 국가들인데 놀랍게 아프리카가 이렇게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모잠비크 거기 무슨 기독교 규제가 있을까? 근데 거기도 모슬림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모슬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국가들에서는 이런저런 어떤 압력들이 많이 있다는 거. 뭐 아시아권은 거의 뭐 그렇고. 예. 자, 이제 우리 질문은 뭐냐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분명한 거는 북반구 기독교는 고령화가 되어 왔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기독교 하면은 고령화. 물론 이제 남반구 쪽에 신흥 이렇게 기독교 국가들이 어떤 신흥 기독교 교회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의 중간 연령이 낮을 뿐이지 남반구를 만약에 빼버린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기독교 중간 연령은 거의 전 세계 중간 연령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 31세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남반구 또 특별히 아프리카 같은 이런 대륙에서 젊은 층들 어린 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참 낮춘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지금 기독교 교회의 그 중간 연령은 아마 40대 중반 이상이 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러면은 그런 고령화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에서 선교사들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인데, 그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남반구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아프리카 기독교 이제 참 놀라운 이런 현상들이 그 아프리카에서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이렇게 그 70년대 또 그다음에 2000년대, 2010년대 그 기독교 성장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자, 아프리카 기독교는 지금 현재 전 세계의 기독교인 수가 24억 넘는데 그 중에 세계 인구의 32%가 바로 이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32%, 이거는 24억 3천 뭐 이렇게 이 명수는 전 세계 지금 현재 인구의 32%를 차지한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개신교인은 5억 9,300, 그러니까 한 6억 정도 되죠. 자, 그런데 아프리카 안에 로만 캐톨릭과 이 그 정교 이 다 포함해가지고 개신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물론 이제 아프리카 인디펜던트 처치도 다 포함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기독교 인구는 6억 8천사, 거의 7억에 육박합니다. 이거는 라민 산네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그 The Next Christendom 여기서 예측한 그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통계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통계들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자,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거든요. 아프리카의 개신교 인구, 이건 2021년 통계입니다. 해가지고 보니까 전 세계 개신교인의 68.9%가 아프리카 신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 개신교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68.9%면 3분의 2 아닙니까? 3.3%만 해도 벌써 66.6% 돼야 되는데 68. 거의 70%가 이렇다면은 지금 아프리카의 상황은, 아프리카의 역할은 또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아프리카 기독교를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크리스찬, 아프리카 이제 이 상황을 보면은 크리스찬이 49%, 무슬림이 42%, 거의 그러니까 팽팽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보니까 개신교, 가톨릭, 독립교회, 정교회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크리스찬 비율이 지금 1900년대에는 한 9%, 전 세계 에서, 그 다음에 21%, 2000년 47%, 그 다음에 52%. 이 정도, 이거는 이제 가톨릭하고 모든 그 기독교를 다 합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크리스찬 비율을 볼 때 이 정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본다면은, 그 개신교가 여기에서 다수를 많이 차지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볼 때에 이제 다음 세기에 이제 그 선교 운동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자,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아프리카를 어떻게 세계 선교에 동원할까 하는 이 문제인데, 자,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또 한국이나 또 다른 선교 학계에서도 인구 통계학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3, 40년 동안의 세계 선교의 흐름은 어떻게 됐냐면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앞에 것만 생각해가지고 나름대로 인구 통계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근데 인구 통계학적인 접근이라고 할 때는 저는 뭘 하냐면, 이게 앞으로 인구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예측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선교 운동의 지속성까지 예측을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은 선교 운동의 지속성보다는 어떤 그 14십 창문이라든지 창의적 접근지역이라든지 이쪽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선교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지난 3, 40년 동안에 해온 그 선교 운동의 결과가 뭐냐? 창의적 접근 지역은 감시 네트워크가 가면 갈수록 더 발달을 하니까
계속 추방되어 나오는 겁니다. 추방되어 나오고 비자 안 주고 그래서 자발적 비자발적 출국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선교 문이 닫혀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안 와가지고 고령화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다가 그냥 우리 다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할까? 그 노후 대책 논의하다가 우리 선교를 마무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인구 통계학적인 접근 이거는 한국에서의 그 교회 혹은 선교 운동 이걸 분석하는 데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는데, 자, 우리가 70년대, 우리 75년에 20세 넘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린 청소년 청년 사회가 엄청나게 부흥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절반이 다 20세 이하니까 뭐 교회 북치고 나가면은 여름 성경학교 할 때 80년대 그런데 나가기만 하면 애들이 막 그냥 줄줄 막 그냥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애들이 한 200명씩 그 빽빽한 교회에 모여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때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막 교회에서 밤낮으로 살았어요. 이렇게 되는 가운데에서 20대 한 후반쯤 되니까 그때부터 막 선교 동원 운동, 컨퍼런스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선교 횃불, 선교 대구, 선교 한국, 뭐 선교 횃불은 부산입니다. 그 다음에 1996년이 되니까 우리 중간 연령이 한 30세쯤 올라가니까 이제는 원래 이제 중간 연령이 너무 국가가 낮으면은 그 나라 노동 생산력이 떨어지거든요. 중간 연령이 낮은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10대나 또 아이들까지도 이 생산 여기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 다닐 때 제가 어릴 때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보면은 저는 부산에 있고 부산에 사마고무, 태화고무 무슨 또 공단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전라도 쪽에서 그 여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와가지고 낮에는 거기서 일하고 밤에는 야학하고 그다음에 이 애들이 다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교회 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이게 그때 당시에 우리 동기들 그 전라도에서 온 우리 여자 동기들 소위 여직공들 지금 요즘은 그렇게 못하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우리 국가의 중간연이 한 30세쯤 넘어가니까 이게 사람들이 경제력도 생기는 겁니다. 교회들도 거기에 교회 다수 인구들 중에서 이제 나이 많은 20대까지는 사실은 돈을 별로 못 벌어요. 근데 30대 이후부터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막 그때 물론 거품도 있었지만 돈을 막 버는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 해외 선교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1990년 후반대 딱 들어가면서부터 해외 선교사를 막 보내기 시작하는데 1년에 거의 1000명씩 선교사 수가 증가합니다. 자, 그러다가 2014년 딱 지나면서 40대 딱 들어가는데 교회는 5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들 연금 받은 거 혹은 퇴직금 받은 거 혹은 자영업 하면서 헌금을 해야 되고 선교를 보내야 되고 거기다가 교회가 고령화되어 있으니까 젊은 층들은 교회 안 오고 그래서 결국은 선교 자원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자, 중간 연령 20대, 그 20대 후반 해외 선교 운동, 그 다음에 30대 해외 선교사 파송 활발, 그 다음에 1000명 이상씩 막 늘어나고 매년 그러다가 급격히 선교사 증가율이 둔화가 되면서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한국 선교사 연도별 변화 이걸 보시면은 이때 보시면 뭐 심지어 한 해는 거의 3000명이 나간 때도 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15년도 안 된 그런 때. 그렇게 하다가 이때부터 촥. 예. 근데 지금은 사실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작년에 크림에서 선교사 통계를 냈는데 통계 내는 방식이 장기 선교사 통계 내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2,400명으로 24,000명으로
선교사 숫자가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게 중간 연령의 변화, 20세, 30세 가는 게 21년 걸렸습니다. 한국 경우에. 40세 가는 게 18년 걸리고 2030년 되면 우리 중간 연령 50세가 될 겁니다. 16년 걸립니다. 자, 요거를 이제 딱 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선교 인력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지금 이제 이걸 이제 말을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일단 거기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을 좀 이제 이거는 부끄럽게도 저희 교단 통계입니다. 제가 이제 저기 본부에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이런 통계 이 기법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프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쫙 나오는데 이 밑에가 이제 국가 중간 연령이거든요. 15세부터 48세, 49세까지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 좀 되는데 20세 이하 되는 여기가 아프리카입니다. 요거는 이제 선교사들 나이 62세, 65세, 67세. 그런데 요게 보세요. 3년 전 통계입니다. 자, 여기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교사가 안 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거의 6년 이상을 있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쪽으로 선교 동원을 해보려고 가는 데마다 아프리카를 위로하라부터 시작해서 또 저기 아프리카가 부흥해야 뭐 전 세계 아프리카 세계의 소망입니다 하고 막 메시지 전하고 뭐 청년들 뭐 학생들 다 그런 거 했거든요. 지난 7년 동안에 우리 교단이 아프리카에 파송한 선교사 딱 3가정입니다. 자, 한 가정 남아프리카 시민권을 가진 교포 1.5세 그 한국 가가지고 신학 공부 여기서 사실은 했는데 한국 가서 우리 신대원에 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파송을 했습니다. 한 가정은 우간다로 파송이 됐어요. 그분은 인도에서 사역하던 가정입니다. 재배치돼 가지고 우간다로 갔습니다. 그분은 지금 60세. 앞에 온 여기 좀 젊은 선교사라는 분, 이분은 이제 40대 후반.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정이 아주 젊은 가정이 우간다에 선교사로 파송이 최근에 됐습니다. 거기는 정말 이제 갓 30 된 가정입니다. 어떻게 우간다로 갔느냐? 인도 선교사님이 이렇게 우간다로 간 이분의 딸, 그 다음에 우간다에 있는 선교사님의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NK들끼리 결혼해가지고 엄마 아빠 있는 데서 사역하겠다. 들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아프리카에 선교사 안 온단 말입니다. 자, 특별히 요거는 이제 요거 뭐냐면은 우리 KPN 선교사들 중에서 어린이 청소년 소위 차세대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 쭉 봤는데 자, 여기 지금 우간다에서 66세 이것도 3년 전입니다. 3년 전이면은 지금 이제 내년 되면 이분 은퇴입니다.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이 없어요. 자,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가 어디냐 하면 여기가 아시아권이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 것도 좀 보여드리면은 이쪽에 아시아권 쪽에는 선교사님들이 나이가 젊은, 이 전부 다 선교사 유닛이거든요. 젊은 분부터 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놀랍게 청소년 사역, 어린 사역, 그 다음 청년 사역들이 활발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럼 어디서 해야 되냐? 결국 제가 볼 때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 운동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도자 양성 또 그다음에 차세대 사이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내는 게 뭐냐면은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약에 선교 협력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협력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마침 제가 이제 아시아에 가 있다 보니까 아시아 상황들을 좀 알게 됐어요. 자, 한국과의 선교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아까 인구, 연령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전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회 구조라든지 이 재정 자원 이런 것들은 뭐 그 기본적으로 있는데, 사회 구조나 국가의 정치 구조 혹은 종교와 국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특별히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아시아 기독교 운동에 기저 영향들이 있어요. 이 특별히 브레이크를 많이 걸게 되는, 이거는 오래전부터 아시아에 그렇게 되어 왔던 건데 뭐냐면은 종교들입니다. 힌두교, 불교, 여기는 정말 고대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슬람, 중동에서부터 흘러 들어와가지고, 거기다가 특별히 공산권, 지금도 공산권 하면은 아시아입니다. 공산권은 동구 유럽은 몰락을 했죠. 그러면서 여기는 재빨리, 동구 유럽 국가들은 재빨리 서방식의 그 민주주의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시아는 여전히, 거기다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버티고 있다 보니까 중국식의 사회주의를 하는 국가들이 아직까지 아시아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그나마 뭐 필리핀 같은 데 이런 데 그 기독교권 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거의 다 로만 캐톨릭이죠. 좀 혼합적인 이런 게. 자, 아시아 하면은 왜 그럼 아시아 기독교들이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세계 종교들이 발생지가 다 아시아라는 겁니다. 지금 세계 대종교. 그다음 문화적으로 유교적인 그 배경. 유교는 딱 두 가지 가치입니다. 효도하고 충성하고 권위에 순응하는 것. 그게 유교. 이게 사실은 통치자들이 통치하기 편하기 위해서 해놓은 그런 사실은 그 통치윤리죠. 사실은. 거기다가 이념적 배경. 아시아권에서 그게 공산주의가 확 휩쓸고 20세기 사실은 실패한 것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있고 북한이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90년대 말 오면서 그 국가들이 공산주의를 포기한 것 같은데도 여전히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게 남아있거든요. 거기다가 전통적으로 이 국가가 종교를 이렇게 제압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겁니다. 아시아들이.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아시아 교회들을 보니까 제가 인도네시아 교회들 또 말레이시아 좀 보면서 이건 아직 깊이 있는 어떤 리서치에 대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아시아에도 있어 보았고, 그 옛날에 필리핀이나 인도 이런 데서도 있어 보았고, 또 아프리카에서 오래 있다가 또 아시아에 가서 교회를 딱 보니까 이게 차이들이 확연히 드러나는데,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특별히 동남아시아 쪽 사람들 순해요. 순종적이고 또 책임감이 있습니다. 또 교육 수준도 지금 아시아 국가들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본이나 한국 이런 어떤 교육에 대한 엄청난 열정 이런 것들이 아시아 국가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교육 수준이 아시아 국가들이 쑥쑥 올라가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하고 비교할 때 놀라운,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진지해요. 그 청년들 또 학생들, 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1인 1종교 원칙입니다. 이 1990년대에 인도네시아도 공산화의 그 위기에 있습니다. 그때에 그 급속도로 이 공산화를 벗어나기 위해서 택한 것이 1인 1종교 원칙입니다. 자, 1인 1종교 원칙을 하니까 주민등록증에 자기 종교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개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선택해가지고 개종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 개인도 자기 공동체가 꽉 일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공동체가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자기가 그냥 내가 기독교를 개종했다 그러면은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얘가 왜 기독교로 개종했는가 이걸 추정하면서 이렇게 신고한다든지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선교사 연관되어 있다면 선교사 추방되고 교회 지도자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자,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이 국교입니다.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2020년 딱 저기 코로나 발발할 당시에 그 1월 마지막 주하고 2월 약간 초까지 베트남에 갔었거든요. 갔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지역에 거기에 이제 우리 그 목회자들 훈련, 특히 BDCP 같은 이런 non-formal decentralized 신학 교육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컨설팅도 하고 그때 이제 그 그룹이 이제 우리 그 선교사들이 모임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실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베트남 안에서 이제 좀 소수 부족들, 산지 부족들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어느 식당에서 한 30명 정도 우리 선교사 몇 명하고 모였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딱 저쪽에서 식사하는 다른 사람이 딱 우리가 딱 보니까 기독교인이거든요. 와서 바로 저기 뭐라고 하는데 딱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우르르 다 일어서가지고 각자가 타고 왔던 오토바이 타고 사방으로 그냥 순식간에 그냥 사람. 이게 베트남 상황입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거기 있던 장기 선교사들은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일어섭시다 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는 그래도 조금 나은 편입니다. 캄보디아 안에서는 조금. 그럼 어쨌든 순종적인데 국가 권력이나 체제나 또 타 종교와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해왔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선교적인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거.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정말 신실하고 괜찮은 분들인데 헌신 잘하는데 다른 사람 전도한다, 선교한다. 여기는 아주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이걸 아시아 교회들이 극복을 해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여질 건데. 자, 다시 이제 조금만 이 아시아 교회들이 또 한 가지는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다 중간 연령이 이제 한 30세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프리카는 그럼 어떠냐? 저연령이고 역동적이고 자유롭고 오순절 은사주의 뭐 이런 운동들 많죠. 인적 자원도 많고 기독교 세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여기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회 시스템이나 정치 윤리 교육적 수준이 너무 낮고 이 안에는 혼합주의, 기복, 번영신앙, 선교 진취성, 역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기독교 운동에, 선교 운동에 이 아프리카 교회를 내놓기에는 아직까지 많이 어렵다는 겁니다. 자, 요거 다시 이렇게 도식으로 해서 두 가지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그럼 멀지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아프리카에서 어떤 선교 운동의 그 동력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데, 자, 타종교 전통. 이게 아시아를 꽉 지배하고 있고, 거기다가 공산체제 영향, 거기다가 개성이 제한되어 있고, 또 선교 제한. 이런 상황이 이게 아시아가 선교를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아 교회가. 아프리카 기독교 도전들은 뭐냐? 우리 잘 아는 대로 혼합주의 기독교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명목상의 신자. 혼합주의 기독교 안에는 사실은 윤리성이나 뭐 어떤 공공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신자들이 속에서 이렇게 막 뜨겁게 하지만 밖에 나오면 깊이가 없기 때문에 말씀도 없고, 그래서 자꾸 이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남아공에서 카일리처가 가장 그래도 기독교 인구가 높은 지역인데 78%, 남아공 보편적으로 74%, 3% 이렇게 기독교 신자율이라고 하는데 저희 카일리처 78%. 근데 그 제일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가 그 훈련받지 못한 지도자들 때문이다. 거기다가 차세대들이 영적으로 다 방치되어 있다는 거. 다 교회들마다 사실 뭐 어린 차세대 이 교회들이 현지 교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교회들 보면은 할아버지부터 애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자꾸 이제 디지털화되어 가는 속에서 이 차세대들이 더 이제 밖으로 이제 많이 나가게 될 거예요. 이제 이런 가운데서 아시아 교회의 선교적 필요는 뭐냐?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간 연령이 20대 후반이거나 30대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30대 바로 초에. 자, 이럴 때 우리 한국의 경우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이때는 선교 동원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 자, 제가 가보니까 한국의 80년대, 90년대에 그 어떤 모습이 그 아시아 교회에 있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성도들이 얼마나 신실하냐면은 크리스마스 다가온다 하니까 여전도회, 남전도회 벌써부터 여기는 자기들 크리스마스 준비위원회 그 기간별로 크리스마스 준비위원회를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회비도 내고 또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되면 여러분 제일 좋은 옷 그때 뭐 여자아이들은 드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최고 좋은 옷 사가지고 그 빚을 내서라도 사가지고 교회 입고 오고 하는 그게 아시아 교회 모습입니다. 우리 80년대 안 그랬습니다. 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자,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이 일어나는데 한국 경우를 볼 때 일어날 때인데 아직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든 아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협력을 한지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또 거기 있는 아시아 선교사님들도 비전은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느 선교사님들 이렇게 같이 면담하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내가 그래도 우리 여기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선교사를 보내고 싶다. 특별히 또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지역이니까 혹은 또 말레이시아 무슬림 지역이니까 여기서 중동적으로 선교를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는 아직까지 그럼 뭐 앞으로 뭐 훈련을 해야 되겠는데 보통은 이제 선교사님 개인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이게 파워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제가 볼 때에 우리 한국이 중간 연령 30세, 40세 넘어간 그 시기가 우리는 18년 걸리지 않습니까? 아시아 국가도 한 20년 아마 지금 복지라든지 의료 이런 것들이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어쩌면 15년 지나면 아시아 국가들이 40세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40세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지금 선교 단체들이나 교단 이렇게 리더들을 보면 전부 다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 이민자 후예들, 심지어 난민 후예들을 거기에 리더들로 세웠거든요. 제가 미국에 몇 단체를 직접 가가지고 보았는데 PCA 40세 된 랠리 킴이라는 한국계 선교사가 본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CRC 이 교단에서 이제 또 분리된 또 리폼드 교회가 있는데 RCA라는 그 교단이 있어요. 그 교회는 가가지고 보니까 교단 총무는 니카라과 출신의 난민 출신이고 그다음에 거기 앉아 있는 본부장은 인도 출신, 인도 계통의 지금 나이도 보니까 한 이제 39이나 40쯤 된 이런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막 이렇게 받은 이민들과 거기에 같이 하려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라도 이렇게 중간 연령이 40세 넘어가는 걸 지금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 모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20년 정도가 어쩌면 아시아 교회로서는 선교를 할 수 있는 가장 왕성한 그런 시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시기에 동남아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게 우리 선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프리카 교회 선교 필요. 아프리카 인구 절반 이상이 20세 미만이다. 자, 그럼 아직까지는 선교를 하기에는 국가의 그 어떤 집단 지혜라든지 또 그다음에 경제적인 것, 생산성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질적인 수준도 아직까지 낮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한국의 70대 모습인데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바로 이런 지도자들을 잘 이 교회를 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세들이 방치되어 있는 이걸 위해서 차세들을 위한 무슨 운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항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걸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사역이 막 불같이 일어나야 될 그런
시기가 지금 아프리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간연이 30세가 될 때는 아마 앞으로 또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되겠죠. 그때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아프리카가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한 15년 내지 20년의 그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자,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지금 우리 고령화된 선교사님들이 요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교 인적 자원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동원해 보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앞으로 20년 동안에 아시아 쪽에 있는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아프리카 쪽으로, 여기는 자기들 나라에서는 선교를 못 하거든요. 근데 땡겨 와가지고 여기서 자유롭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동력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아프리카에서 또 선교 운동이 일어나서, 그러면은 앞으로 적어도 30년 내지 40년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이 시니어 선교계 시니어 우리 선교사들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많이 가지고 나간다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말장난했습니다. 아시아프리카. 아시아가 아프리카를 돕고 거기서 아프리카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이게, 자, 그런데 이 아프리카 권역이 우리 선교사들, 우리 보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쭉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아시아 쪽에서 댕겨와야 된다는 거. 이게 지금 2014년부터 이 각 아프리카 권역별의 우리 선교사들이 이렇게 증감 이걸 나타내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 지금 현재 아프리카 전체의 우리 한인들이 한 11,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한인 선교사들하고 거기다가 이제 북미 이런 데서 온 우리 한인 교포 선교사들 있잖아요. 이렇게 다 합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한 거의 2,000명쯤 되리라고 그렇게 제가 보니까 그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중남부 한인 선교사들 사역 유형에 대해서 이제 이미 전에 작년에 발표됐던 걸 가지고 제가 좀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눠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쭉 보면은 사실은 그래도 이제 교회 목회하신 분들이 사실 제일 많고, 지도자 양성, 어린이, 청소년 이런 것들이 제법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는 어떻게든 지금은 개인이 그냥 이걸 달라붙어 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좀 되는 대로 이렇게 해온 상황인데, 이걸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아시아 교회는 우리가 그래도 이런 사역들이 있으니까 하고 이런 소위 말하자면 상품으로 치면은 품목들을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동원할 수 있겠죠. 아시아 교회들의 그 신학 수준,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정말 높습니다. 거기는 보니까 제가 지난 9월 마지막 주간에 한 주간 동안 그 페낭에서 하는 그 아타 아시아 테올로지컬 어소시에이션 아시아 신학교 이제 그 인가받은 그 신학교들 같이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를 했는데, 이번에 그 주제가 디지털 터닝 in theological education. 그러니까 그 신학 교육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 이를 가지고 다루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 대단하대요. 인도네시아 또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 또 인도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 아주 그 발표도 잘하고 또 신학교들도 규모가 상당히 좋고, 인도네시아는 아예 신학 박사학위가 없으면은 교수를 못 합니다. 그 정도로 국가에서 딱 레벨을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교회들이 거기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아시아에서 선교사를 아프리카로 동원하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해놓고, 그럼 과연 우리 모델이 있느냐? 이렇게 동원한 사례가 있느냐? 그걸 고민하다가 제가 어제 새벽인가? 그저께 새벽인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뒤지고 검색을 하다가
이건 나만의 생각이 아니었구나. 실제로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잠깐 요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IMB입니다. IMB는 친례교, 남친례교 선교부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그 3,500명 이상의 그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선교 관련돼 있는 정보 데이터베이스 여기가 제일 잘 돼 있는 데입니다. 제가 2019년에 가가지고 거기서 있으면서 리서처들을 15명 정도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2명하고 같이 이렇게 가니까 또 친절하게, 그때 닥터 맥코드라는 분이 한국에서 옛날에 보니까 선교를 했어요. 저희 선교 본부가 있는 대전에, 거기에서 옛날 선교를 하다가 이제 그 선교부가 90년대 후반에 가면 철수를 하거든요. 진혁이 선교부가. 그러면서 이제 떠났던 분인데, 제가 이제 IMB에 가기 전에 미리 이제 제가 이런 목적으로 온다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분을 이렇게 주장해 보니까 이분이 거기에 이런 어떤 리서치나 이런 데에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있는데 각 파트를 맡은 분들이 저에게 한 20분씩 30분씩 자기들 하는 그 브리핑을 다 하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참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이건 뭐냐면 케냐에서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IMB에 올라와 있는 그 기사인데, 자기들 이제 그 리포트를 하거든요. 기사인데, Historic commitment signed to send missionaries from Asia to Africa. 그래, 이게 역사적인 어떤 그 조인식을 하는데, 아시아 선교사들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케냐에 모여가지고 이걸 하면서 자기들이 협약을 해가지고 서로 사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환태평양에서 봉사하는 IMB 선교사들이 그 아시아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차세대 선교사 후보들을 아프리카로 보내가지고 여기 선교를 하겠다는 거. 이게 2021년, 그러니까 작년 말에 케냐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협력은 IMB가 이 세대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고백을 해요. 보니까 이 IMB도 이 선교사들이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찾아서 이제 고민하다. 근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5년을 이렇게 자기들이 준비하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서구 국가들이 기독교 역사에 보낸 것보다 더 많은 아시아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퍼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프리카 교회들이 아시아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또 남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자매들에게 유럽의 대도시로 아프리카 선교사를 보내어서, 이게 제가 고민하고 하던 그 모델이 이게 딱 그대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와서 하고, 거기에서 또 아프리카가 준비가 되고 모빌라이즈 되어서 세계를 섬긴다. 그래, 이걸 보니까 제가 갑자기 이거 하나님 응답이다. 막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이게 사례가 없으면은 감히 이걸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래서 이제 5년의 준비와 기도 이 사람들이 했고, 그 다음에 이 선교사 팔머라는 이분이 훈련을, 아시아에서 오는 선교사도 훈련을 담당하겠다. 이 사람들이 가지는 훈련 머티리얼이나 이런 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7명의 선교사가 곧 사하라 사막에 도착했을 때 이미 캔디데이트들은 벌써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7명의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오기 위해서 자기들 이제 어플라이를 하는데 접견을 하고 있고, 8명이 또 앞으로 더 와서 또 봉사할 것이다. 자, 예.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하는 건 주로 이제 서부 아프리카 쪽에 그 도시들 중심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자, 그러면 아프리카 K 선교사들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사역하는 K 선교사들이 협력해서 아프리카로 아시아 선교사들을 보내는 구체적인 노력을 한번 해보자. 이건 이제 제 나름대로 아시아프리카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걸
그냥 한두 사람의 생각이나 뭐 여기 오늘 이렇게 우리 뭐 듣고 이렇게 해서 뭐 이게 아니고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포럼 같은 거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우리 다 나이가 뭐 50대도 되고 뭐 그래서 40대도 있지만 이 정도 되는데 필요하면은 우리 다른 거 많이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끼리 그냥 뭐 비행기 표값 우리가 내자.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 가서도 할 수 있고 바탐에 오십시오. 아니면 말레이시아 페낭에도 할 수 있고 또 케이프타운에 아시아 선교사님들 초청한다면은 근데 그냥 선교사님들이 아니라 정말 그 아시아에도 각 지역마다 우리 선교사들이 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우리 아프리카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들 좀 이렇게 같이 모아가지고 그러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포럼을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럼 자꾸 이걸 하고 화상으로 채팅도 하고 이런 사례들 또 필요하면 저기 IMB 같은 이런 데서 저 했던 그 케이스들을 우리가 모셔가지고 들어보면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 비전, 미션, 우리 무슨 목표로 했는가? 또 전략,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또 우리 구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20년 또 40년 이렇게 내다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많이 리쉐이핑을 해간다면은 아시아 출신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사역을 위해서 동원, 훈련, 지원, 케어, 협력을 우리가 할 수,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선교사님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게 선교사님 거기서 좋은 사람들만 골라서 보내주시면은 만약에 정말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우리가 뭐 해서라도 아시아 쪽에서 얼마 담당하고 우리가 또 그래도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들 선교해야 되니까 한국에 어떻게든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때로는 경력 선교사들 교차 재배치도 필요하겠죠. 아프리카 사회 같은 선교사님들이 아시아 쪽으로. 저 같은 경우 지금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요즘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어쩌면 이런 것을 위해서 자꾸 저 바탕은 꿈에도 안 꿨어요. 물론 남아프리카 오는 것도 저는 사실은 초기에는 옛날에 그 선교 비전 가질 때 90년대 남아프리카 와서 제가 선교하겠다 꿈도 안 꿨습니다. 한국 선교 본부에 들어가는 것도 꿈도 안 꿨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또 아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아시아는 보니까 이 선교들이 대부분 다 탄탄해요. 인도네시아는 학교를 하겠다 하면은 정부에서 허가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하는 선교사님들이 제법 돼요. 바탐 시내에 한 12가정 정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견실한 학교를 하고 있어요. 기술학교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로 노하우도 같이 나눌 수 있고. 자, 이걸 다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보십시오. 한국에 있다가 또 여기 있다. 자, 이런 선교사들이 아시아 쪽에 갑니다. 여기서 막 그냥 아시아를 가만히 안 둬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시아 쪽에서 이제 선교 운동이 나고 이쪽 아프리카 와서 아프리카 사람을 가만히 안 둡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퍼져나간다. 이게 아시아 아프리카 프로젝트.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십시오. 아시아,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다 전부 AA 프로젝트로 가지 않겠나. 사실 가슴 두근거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얼마나 이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위해서 협력을 할 수 있다면 자, 그래서 정말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어떤 그 선교적인 그런 자, 아시아 교회들이 선교사를 아시아로 아프리카를 보냈습니다. 교회들이 선교 안 하던 교회들인데 가서 이 소식들이 자꾸 가니까 교회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또 글로컬 비전 꼭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갇혀 있다가 저기 가보니까
또 이런 생생한 소식들이 그래서 아시아 교회들이 선교 미셔널 처치로 이렇게 부흥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우리 아프리카 교회들은 스트렝트닝 이렇게 막 아주 임파워드 되고 그래서 세계 선교를 해 나간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